2024년 7월 2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감성경제방송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정청래 의원님이 순리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더라.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의 원리예요. 이런 게 주식의 진리예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각해보면 주식이라는 녀석은 큰 우주와 같은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에서도 여러분 이게 주식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미국의 부통령까지 해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됩니다.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돼봤더니 좋죠.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에 부딪혀서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무속의 힘인지 아니면 어떤 우주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어찌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될 자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흔들거리고 있고요.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가 꼴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탄핵 청원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매매할 때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드리면 이런 비유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 이 돈 일주일 뒤에 써야 돼. 일주일 뒤에 뭐 카드 대금이야. 아니면 뭐 아파트 중도금이야. 아니면 그러니까 지출이 정해져 있는 돈인데 그때까지 조금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매매해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매매하고 싶어. 아니면 나 1,000만 원 카드론 받아서 한 달 동안 운영해서 카드론 이자 내고 나 맥주값이나 벌 정도로 좀 용돈벌이 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주식하시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쓰냐면 저도 그래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자주 해드리는 이유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2,800포인트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고 그 효과로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2,800포인트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2024년 반기를 마무리하는데 훈훈하게 상승 마감하면 되게 좋았을 일을 그리고 상승 마감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차익 실현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7월 1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2024년도 하반기 첫 스타트를 되게 잘했다라고 또 열심히 포장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왜 2,800포인트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2,800포인트 갈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안착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큰 판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결코
질적으로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저질이기 때문에 2,800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세력들은요, 지금 2,500, 2,600을 기다리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자기네들이 3,000포인트 질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2,800포인트를 안착시켜 놓고 그 안착된 2,800포인트를 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과연 2,600포인트 아래가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이길까요? 아니면 2,800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들, 이들이 이길까요? 그건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2,800포인트에 너무 큰 의미를 두다 보니까 2,800포인트 안착이 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흥분을 하고 2,800포인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2,800포인트를 만들려고 기를 쓰는 모습이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악재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미쓰리가 가지고 있는 악재 리스트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도 담겨져 있다. 아침에 눈 떴더니 브레이킹 뉴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거는요, 남아있는 임기도 마찬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고,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 날 승리의 화신은 트럼프를 향해 웃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미국 정치판,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이슈입니다. 유로존에서 프랑스에서 극우가 선전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걔네들은 솔직히 되게 자국 중심적인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도 아니려니와 극우 주제에 무슨 친일을 하고 극우 주제에 무슨 미국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집회 나갑니까?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언뜻 봤을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좀 성장한 시기가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론 코비드도 있었고 지식센터 같은 곳이 만들어지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발전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잘 버티던 나름대로 이 동네 맛집이었던 가게들이 한 라인에서 두세 개씩 나가 떨어집니다. 마치 겉에서 봤을 때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다 죽어가는 생명체들이 쌓여가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시청에서 있었던 또 대형 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게 하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2,800포인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지금 가장 정상적인 코스피 수준은 2,600포인트입니다. 200포인트 정도 지금 붕 떠 있는 상태고요. 환율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미쓰리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외국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기 딱 좋은 마치 또 하나의 세력이 된 것 같은.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놔서 외국인들이 투자 등록을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과연 그들은 진짜 외국인일까? 검은머리 외국인일까? 이런 이야기 앞에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뭐든지, 순리라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고, 버거운데 멈춰야 되는데 하는데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버텨보려고 바둥바둥거리죠.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그때 30대 때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니까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인생은 순리대로 가는 게 맞구나.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이거는 내 그릇이 아니구나. 이거는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라는 거를 빨리 감지해서 한마디로 국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제 파악이 확실해지면 인생을 사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00포인트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제가 2800포인트 고집하지 말라고 했더니 최근 들어서 또 구독자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그게 굳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에서라도 정말 구독자가 더 많이 줄어서 또 다른 어떤 그 루트가 있으면 또 그 루트를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기준으로 구독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멤버십도 세게 지르고 그분들 대상으로 실시간 매매도 같이 하고 그런 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800포인트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더니 최근 들어서 구독자 빠지는 거 보면서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구독자가 안 늘어서 너무 아쉽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내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주식이 내 삶의 그냥 소울메이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니까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 코드를 감성경제방송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못했던 수다를 이제 좀 종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감성은 여기까지 팔고 7월 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우지수가 0.13% 상승, S&P 500이 0.27% 상승, 나스닥이 0.83% 상승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심리 중에 하나가 첫 스타트 잘해야 되고, 마무리 잘해야 되고, 물론 과정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과정이 부족했을 땐 최소 마무리라도 잘하려고 합니다. 일단 잘 끊고 다음을 준비하죠.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화려하게 마감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승 출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2024년 상반기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뉴욕 증시가 휘나레를 빨간색으로 딱 만들고 끝나면 될 거를 그 짓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아니야. 2024년도 하반기 첫 스타트가 괜찮아 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제가 종종 판을 깨는 소리가 있죠.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래서 7월 1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800포인트를 어떻게든지 만들고 유지하고 안착하고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는요. 7월 1일 월요일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 마감했다라는 멋있는 무슨 광고 카피 같은 한 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한 줄의 카피를
왜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에서 발표한 6월달 제조 PMI 지표 5월달 48.7이었는데 6월달에 48.5로 하락했다. 자, 시장 예상치 49.2보다 부진했다. 어머 어쩌면 좋아요.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5월달보다 부진하니까 연준은 뭐 해야 돼요? 금리 인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시카고 PMI 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시카고 PMI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요거 지역 PMI 지표 중에 마지막 발표되는 거고 그 다음 지표가 이제 ISM에서 발표되는 제조 PMI 지표인데 시카고 PMI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으니 ISM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와서 연준이 혹시 아이고 미국 경제 좋네 그리고 금리 인하 안 하면 어쩌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개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ISM 6월달 제조 PMI 지표는 시카고 PMI고 나발이고 하여튼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는요. 시장 예상치 51.0보다 잘 나온 51.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날 ISM과 S&P 글로벌 두 곳에서 PMI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연합뉴스에서는요. 예상치 51.0보다 잘 나온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쏙 빼놓고 부진한 경제 지표 ISM 6월달 제조 PMI 지표를 마감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투자자들이 봤을 때 PMI 지표가 부진했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네라고 시장에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구독자가 빠져나가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언론이 뭐 기레기니 뭐 애완견이 이런 얘기 한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안 그럴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PMI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폭 확대로 장중 나스닥이 마이너스였었는데 그 마이너스를 이겨내고 상승 마감했다. 언제?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에. 엄청나게 그럴듯하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럼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날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못했을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자기네 뜻대로 안 된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순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좋았던 거는 쏙 빼놓고 부진한 경제 지표를 부각시켰고요. 이 ISM 6월달 제조 PMI 지표는 지난주에 시카고 PMI 지표 발표되면서 어이구 이것도 잘 나올 거야 라고 예쁘게 포장했던 그런 경제 지표였습니다. 경제 지표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뭐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숫자 가지고 자꾸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은 열을 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열받습니다. 왜? 저도 한때 이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믿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가방끈 길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라고 믿고 이들의 말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잣댔거든요. 자, 지금 현재 9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65.3%, 금리 동결 가능성 34.7%입니다.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곤 있지만 지금 7월 초인데 65.3% 정도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금리 인하를 여전히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들이 국채 금리 안정될 것이다. 환율 안정될 것이다. 외국인 매수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2,800포인트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남아있는 시간 혹은 7월 3일, 4일, 5일 이번 주 2,800포인트 다시 찍으려고 하겠죠.
누가 주도해서, 개인들이 주도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전문가들이, 능력 없는 전문가들이. 자,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에 우세하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미국은 낙관론에 더 집중했다. 트럼프 맛을 보긴 했는데, 그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해가지고 정말 임기 중에 숨진 채로 발견, 서거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흔들리는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이로 따져서 트럼프가 더 젊잖아. 트럼프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들이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지 그 자체가 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아닌 거죠. 자, 7월 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마치 광고 카피 같은 한 줄을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800포인트의 목숨을 거는 바람에 지금 현재 2,780포인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 2,800포인트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2,800에 그냥 목매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적정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입니다. 2,600포인트도 아마 어쩌면 높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아직 하반기 오늘 첫 문 열었습니다. 오늘 이틀째 문 열었네요. 어떤 분께서 2,800포인트 가가지고 심란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주식시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께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악재가 나오잖아요. 한 방에 밀어냅니다. 주식은 올라가기보다 떨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가 아닌 장세에서는요. 그래서 2,800포인트에 흥분할 필요도 없다. 대신 좌절도 하지 마시라. 미스리가 있잖아요. 주식이 빠져야만 지수가 빠져야지만 종목이 올라가는 매매를 하는 미스리가 있기 때문에 시황은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대신 흥분하지 마시고 광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7월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